안녕하세요. 대두TV의 대두입니다. 저희 앞으로의 계획을 듣고 응원해주신 구독자님들 감사합니다.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1단계 소싱을 하기에 앞서서 체크해야 하는 전반적인 부분과 네이버 상품을 소싱을 할 때 해야 하는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자, 갑시다. 모든 카테고리의 법적인 부분을 체크해드리려고 공부를 하다가 이건 계속 변동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시점에서는 맞아도 시간이 이렇게 좀 지나면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겠더라고요. 구독자님들의 편의를 위해 간단한 체크리스트로 만든 거니까 소싱을 시작하시게 된다면 반드시 자세히 알아보시고 소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더 자세히 살펴봐야겠다 하는 용어로 가볍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해외에서 소싱을 할 때 꼭 확인하셔야 하는 부분은 KC 인증에 관련된 항목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어떤 카테고리냐에 따라서 인증을 받아야 하냐 아니냐는 그것만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같은 카테고리라고 하더라도 어떤 상품은 돈이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들지만 어떤 상품은 간단하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국가기관이 있지 않으니 이 부분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런 어떤 법규에 관련된 것들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관세사라고 해도 완벽하게 알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식품 인증부터 식약처 검역, 그리고 전파 인증, 아동 인증, 식물 검역, 화학 실험까지 다양한 부분이 있습니다. 초보 단계에서 2단계를 실행하시는 것은 어려움이 많아서 제가 권해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실력이 쌓인 다음에 도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식품을 소분화해서 판매하고 싶다면 소분하는 식품 소분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대량으로 물건을 사서 그것을 소분하여 판매하려면 나라의 허가가 필요한데요. 그냥 아무 데서나 벌크 사서 나눠서 포장하시면 불법이니까 이 부분을 꼭 조심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조리한 식품을 판매하고 싶다면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네 번째,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시려면 관련된 교육을 이수하시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를 꼭 하셔야 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떤 인증이나 자격이 필요한 것들은 사람에게 해를 끼칠 만한 제품이 있을 수 있는 상품을 검사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여기까지 하고 네이버 체크리스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스마트 스토어에 판매할 상품을 소싱을 할 때 반드시 해야 할 체크리스트 15가지입니다. 제가 아는 건 다 쏟아내겠습니다. 소싱에 대한 질문이 매 코칭 때마다 나오는 것 같은데요. 다들 여기에서 많이 막히셔서 답답해 하시거든요. 정말 고민 많이 해서 이해하기 쉽게 수십 번 고쳐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소싱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소싱하기라는 행위 안에 굉장히 많은 단계의 기준이 있는데 그게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체크해야 하는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플랫폼은 크게 4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 스마트 스토어, 두 번째, 오픈마켓, 소셜, 세 번째, 로켓 배송입니다. 네 번째는 자사몰인데요. 안타깝게도 제가 해본 적이 없어서 들려드리지 못합니다. 일단 왜 스마트 스토어 따로, 오픈마켓, 소셜 따로, 로켓 따로 나누었는지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각 플랫폼별로 특징이 있습니다. 크게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스마트 스토어는 상위 노출, 일반 랭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픈마켓은 최저가와 광고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쿠팡 로켓 배송은 일반 랭킹과 광고 그리고 도매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플랫폼별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플랫폼에서는 잘 팔리고 있는 상품이 안 팔리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소싱 성공 확률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스마트 스토어 소싱 체크리스트 15가지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판매하려는 상품의 키워드 검색량을 체크한다. 네이버는 특정 키워드의 검색량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판매하려는 상품의 메인 키워드와 세부 키워드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품의 조회수 자체가 너무 낮으면 아무리 경쟁업체가 없다고 하더라도 판매 자체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르쳐드린 분이 프랑스의 전통 디저트를 판매하셨었는데 한국 사람들은 거의 모르더라고요. 잠깐 TV에 나와서 알려졌는데 상품이 너무 생소해서 금방 사그라들었습니다. 네이버에서 이 상품을 판매하는 분이 한 명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 이분은 단번에 통합 노출이 되었지만 판매량이 거의 없었어요. 조회수가 일정 수준 이상인지 보시고 해당 키워드 파이의 크기를 가늠해 보세요. 두 번째, 상위 8개 업체의 월 판매량을 체크한다. 유튜버분들이 이런 데이터로 기준을 잡으시죠.
총 검색 수 대비 올라온 상품 수를 확인하고 경쟁 강도를 확인을 하는 그 기준인데요. 그런데 이거는 너무 단편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도 많은 사람들이 응시하지만 목표가 합격이기 때문에 상위 10%에 있는 사람들끼리의 경쟁이죠. 네이버는 첫 번째 페이지에서 세 번째 페이지 사이에 거의 모든 판매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판매 목표가 8위 안에 상위 랭크가 되는 것이라면 그 뒤에 몇 명이 있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내가 스마트 스토어에서만 판매를 하고 있고 내가 팔려는 상품의 목표 매출을 얼마로 잡아놨는데 해당 키워드에서 1등을 하고 있는 사람도 내 목표 매출이 나오지 않는다면 목표를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죠. 물론 발품을 팔아서 네이버 자체 유입이 아니라 외부 유입을 늘린다면 가능하겠지만 이제 막 시작한 셀러분들에게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런 말이 되는데요. 이 키워드의 1등 업체의 매출이 곧 이 키워드의 최고 매출이다. 내가 세운 상품 매출에 목표와 부합되는지 체크해야 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CPC 단가를 조사한다. 내가 판매하려는 키워드 상품이 딱 보니까 최저가를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서 소싱을 하고 그리고 브랜딩을 해서 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싱을 해서 브랜딩을 하고 상세 페이지까지 만들었고 광고를 달려고 했더니 CPC 가격이 평균 3,000원이라면 어떠실까요? 판매가가 10,000원이라고 생각한다면요. 실제로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한 번 실수하고 나면 다시는 안 하는 실수지만 한 번 한 번의 시도가 중요한 구독자님들에게는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체크사항입니다. 정리해서 이야기 드리면 상품 가격에는 광고비까지 녹여져 있으니 소싱을 할 때 예상 광고비를 계산해서 소싱을 할지 말지 결정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상세 페이지 퀄리티를 체크한다. 온라인 업계 또한 생기기 시작한 지 20년 가까이 되었기 때문에 오래된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세 페이지가 옛날 상세 페이지라 퀄리티가 많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상품 수가 엄청 많아지면 상세 페이지를 리뉴얼하는 게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내가 상위 노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상위에 있는 업체들의 상세 페이지 퀄리티를 확인해 보세요. 만약 상위 업체들이 상세 페이지 퀄리티가 낮다면 내가 이 부분을 업그레이드하면 강점이 될 수 있으니 유리할 수도 있지만 경쟁이 과열되어 있거나 대기업들이 즐비한 카테고리라면 상세 페이지 퀄리티가 훨씬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의 경쟁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정리하자면 나와 싸울 업체의 상세 페이지가 부실하다면 나는 이 점을 업그레이드해서 전환율을 높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상품 구성을 체크한다. 상위에 있는 업체들이 어떤 구성으로, 어떤 가격으로, 어떤 조건으로 판매하고 있는지 꼭 살펴보세요. 온라인 쇼핑몰은 갑자기 생겨난 사업이 아닙니다. 오프라인 시장이 그냥 온라인으로 넘어왔을 뿐이고 생겨난 지 20년 정도 되었죠. 그 과정 속에서 살아남은 상품들은 다 살아남은 이유가 있습니다. 상품의 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많은 업체들이 이렇게도 팔아보고 저렇게도 팔아봤겠죠. 그래서 이 키워드에선 어떻게 팔아야 한다는 걸 어느 정도 벤치마킹할 수 있습니다. 상위 업체가 이렇게 파니까 나는 다른 구성으로 팔아보겠어 라고 하는 건 실력이 없는 단계에서는 무리수가 될 수 있습니다. 창의력을 발휘해야 할 영역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모방이 항상 먼저라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 사은품 구성을 체크한다. 상품의 마진을 계산할 때는 내가 판매하려는 상품의 가격에 사은품의 비용까지 같이 계산하세요. 만약 내가 파는 상품이 3만원짜리 상품이고 상품 소싱 가격이 10,000원이고 그리고 사은품 가격이 5,000원이고 적립금이 2,000원이고 쿠폰이 2,000원이면 상품 소싱 가격만 생각했을 때와는 전혀 다른 마진율이 나옵니다. 단순히 상품의 가격만 보고 소싱을 고려하지 마시고 주는 상품의 가격까지 포함을 해서 소싱 가능 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일곱 번째, 상위 업체의 추가 구성 상품을 체크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이버는 상품 페이지의 매출이 중요합니다. 즉, 이 페이지에 들어와서 일어나는 매출이 일반 순위에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 매출을 높이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가장 높은 방법은 추가 구성 상품을 넣는 것입니다. 내가 판매하려는 키워드의 상위 업체가 어떤 추가 구성으로 판매하는지 체크해서 전략을 짜야 합니다. 이 업체가 매출이 높게 나오는 건 사실은 추가 구성 상품 때문일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배송비를 체크한다. 이게 생각보다 엄청 중요한 거예요.
배송을 무료 배송으로 할 것이냐, 유료 배송으로 할 것이냐, 3만 원 이상 무료 배송으로 할 것이냐, 이것에 따라서 매출이 2배 이상 차이 날 수도 있습니다. 네이버는 매출입니다. 당연히 한 번 들어온 고객이 많은 돈을 결제하고 나가면 상품 페이지에 좋은 영향이 있겠죠? 그러면 상위에 있는 업체들이 무료 배송을 했다면 왜 무료 배송을 했을까 가설을 세워보시고 2만 원 이상 무료 배송을 했다면 왜 2만 원 이상 무료 배송을 했을까 유추해 보셔야 합니다. 이제 시작한 나와는 다르게 많은 매출을 내고 있는 업체들은 택배비가 1,500원에서 1,700원대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업체가 무료 배송을 할 수 있는 건 애초에 택배를 저렴하게 보낼 수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상위 업체가 저렴한 택배가 가능한 업체고 나는 그럴 수 없다면 시작부터 불리한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9번째, 상위 업체의 상품 리뷰를 체크한다. 상위에 있는 업체들이라고 모든 상품성이 좋거나 서비스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위 업체의 리뷰를 보고 상품에 불만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보셔야 합니다. 만약에 불만이 있고 나는 그 불만을 해소해 줄 수 있다면 이 부분을 상세 페이지에 잘 녹여서 상위 업체들보다 강점을 만들 수 있어서 소싱을 하기에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뷰에서 또 하나를 체크하셔야 합니다. 상위 업체에서 구매한 고객들이 만족하고 있는 부분을 나는 제공해 줄 수 있는가를 했을 때 그렇지 않다면 이 부분은 나의 약점이 될 수 있으니까 꼭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또한 판매량 대비 리뷰 수를 보고 왜 리뷰가 많은지 예상해 보시고 잘 모르시겠으면 택배 한번 시켜보세요. 그러면 알 수 있습니다. 10번째, 월 검색량을 체크한다. 셀러들이 초반에 정말로 많이 하는 실수예요. 키워드 검색량은 정말로 높은데 판매자가 많지 않을 때가 있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 정말 잘 팔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소싱을 하고 다 준비했는데 안 팔리는 거죠. 다시 검색량을 확인해 보니까 조회수가 반의 반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계절성 상품이거나 언론에서 노출이 됐거나 누군가의 바이럴로 높아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1년 단위로 이슈성 키워드인지 꼭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11번째, 상품 수를 체크하지 말고 업체 수를 체크해야 한다. 상품 수를 체크한다는 것 자체가 모든 업체들을 경쟁업체로 본다는 거거든요. 시장 안에는 정말로 다양한 리그가 있습니다. 그냥 대량 등록으로 불특정 다수들한테 팔려는 리그와 한 두 번째 페이지 정도에서만 유지하면서 팔려고 하는 리그, 내가 상대해야 하는 경쟁 업체의 수와 레벨을 꼭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요. 나의 목표는 한국 리그에서 1등을 하는 건데 일본 리그 팀까지 경쟁 상대로 볼 필요는 없다는 거죠. 온라인 판매 전략에 따라서 같은 플랫폼에서 같은 키워드를 판매하더라도 나와 경쟁하는 업체는 굉장히 소수입니다. 12번째, 1위에서 4위 업체들이 제조업체들인지 체크한다. 왜 제조업체들인지 알아봐야 할까요? 제조업체들은 경쟁사들이 나타났을 때 경쟁업체들이 막 이렇게 올라오지 못하게 내 마진을 줄이고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상대가 조용히 망하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면 판매 기간 동안 그 제조업체는 큰 손해를 볼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몇 개월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다양한 플랫폼에서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자본력도 충분하고 이미 1위를 하고 있어서 가격을 낮췄기 때문에 판매량이 더 증가해서 오히려 수익은 좀 비슷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13번째, 바이럴이 가능한 상품인지 체크한다. 어떤 상품들은 전혀 바이럴을 일으키기 힘든 상품들이 있습니다. 작은 업체의 장점은 대기업이라면 하지 않을 마케팅을 막 이렇게 발품을 팔아서 바이럴 마케팅을 하는 건데요. 이 부분은 도구와 실력을 갖추면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이럴을 하기에 아무 효과가 없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A4 용지라던가 휴지라던가 폼롤러처럼 막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사람들이 큰 고민 없이 구매하는 저관여 상품들은 마케팅이 강점이시라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14번째, 메이저 상품인지 마이너 상품인지 체크해야 한다. 이건 골든 키워드를 찾는 방법이 아니라 마이크로 키워드를 찾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사를 판매한다거나 아니면 특수 목공용 풀을 판다거나 아니면 특정 오타쿠들만 아는 캐릭터를 판다거나 아니면 어떤 커피 머신에 작은 부품을 판다거나 이런 상품들은 전문직이나 오타쿠가 아니면 다른 셀러들이 관심 갖기가 어려운 분야입니다. 우리가 온라인 쇼핑몰을 할 때 보통 이런 걸 찾아보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비교적 상세 페이지 퀄리티가 높지 않고 마케팅도 거의 하지 않는 청정 지역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나 메이저 상품들, 어떤 셀러라도 쉽게 판매할 수 있는 상품들, 그리고 누가 봐도 핫한 카테고리의 아이템들은 금방 경쟁업체들이 늘어나고 무한 경쟁으로 돌아갑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여행지를 갔는데 보통 사람들한테 알려져 있는 동네로 가면 되게 막 빠글빠글한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동네로 가면 아주 한적하게 여행을 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15번째, 상품 카테고리를 체크한다. 제가 생각하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의 핵심은 한 상품 페이지에서 최대한 많은 종류의 연관성 있는 상품을 판매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다양한 키워드에서 노출이 되고 모든 손님이 한 페이지에서 다 구매해서 나가는 상황 말이죠. 그런데 내가 판매하려는 카테고리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 상품 또한 묶어서 모음전으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단품으로 판다면 여러 가지 단점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상품 페이지가 많으면 그만큼 많은 시간을 소모해야 되고 내 한정된 시간이 무의미하게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테고리는 내가 쭉 소싱할 수 있는 카테고리여야 합니다. 쭉 이쪽만 팔기를 권하고 생활용품을 판다면 쭉 생활용품만 파는 걸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분위기와 그리고 손님의 니즈가 카테고리와 상품별로 다를 수 있는데 이것이 너무 동떨어진 카테고리들을 막 하다 보면은 내가 시장에서 내공을 쌓아가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끝. 오늘은 네이버 플랫폼에서 판다고 생각했을 때 네이버에서 체크해야 되는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도 꼭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이 댓글에 중요한 부분이나 궁금한 부분들을 꼭 남겨주시면 영상에 꼭 반영해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